안녕하세요. 희생적인 아버지의 삶을 지켜본 40대 남자입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가장의 삶은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적 일찍 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여동생과 셋이 살았던 전 그런 다른 아버지들을 동경하며 살았죠. 그런 제가 결혼을 하며 장인어른을 만나게 됐을 때 얼마나 가슴 벅찼는지 모릅니다. 장인어른은 평소 제가 바라왔던 가족을 끔찍이 사랑하는 가장이셨거든요. 그런 분을 제 또 다른 아버지로 만나게 됐으니 제가 장인어른을 좋아하고 존경했던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하지만 인생은 준 대로 모두 보답받지는 못하는 법이더군요. 저는 장인어른이 가족에게 퍼부은 사랑에 비해 너무 씁쓸한 처가에 몰락을 보게 됐어요. 그 가슴 아프고 분노가 치밀었던 이야기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한 지방에서 자란 전 대학을 졸업하고 살던 지역에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이후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던 여동생이 먼저 결혼한 뒤 전 나이 32살에 2살 어린 아내를 만나 결혼을 했어요. 어머니는 이젠 근심 걱정 없이 편하게 살고 싶다며 사별 후 고향에서 혼자 살던 이모의 집으로 들어가셨죠. 아내와 전 이모와 함께 살게 된 어머니를 자주 찾아뵈며 열심히 효도하고 살았어요. 특히 저희 어머니뿐 아니라 이모들, 외삼촌들까지 살뜰히 챙겨주던 아내에게 고마워서라도 저 또한 처가에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아내에게 고맙고 사위로서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제가 처가에 잘하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장인어른이 너무 좋은 분이었기 때문이에요. 정서방, 내 자네 주려고 직접 잡은 물고기 몇 마리 챙겨왔네. 기다려봐. 이런 싱싱한 고긴 얼른 회쳐서 먹어줘야 제맛이거든. 자, 해보게. 이거 아무 데서나 못 먹는 귀한 거야. 장인어른은 평생 고기잡이 배에서 선원으로 일한 분이셨습니다. 장인어른은 배를 타며 힘들게 번 돈으로 아내와 아내의 오빠인 형님 그리고 처제를 키우셨다고 했죠. 장인어른은 성실하고 다정한 가장, 즉 제가 그토록 동경했던 아버지의 표본 같은 분이셨어요. 게다가 사람 좋은 장인어른은 형님의 처인 처남댁에게도 사위인 저와 훗날 결혼한 제 손 아래 동서에게도 참 잘해주셨죠. 특히 장인어른은 유일하게 같은 지역에 사는 데다 자신을 유독 좋아했던 절 많이 아껴주셨어요. 제가 처가에 간다고 하니 직접 잡은 생선을 가져와 회를 떠주시기도 했고 종종 저를 불러내 술을 사주며 용돈을 쥐어주시기도 했죠. 아유, 아닙니다, 장인어른. 저한테 술값도 한번 못 내게 하시면서 무슨 용돈까지 주세요. 드리려면 제가 드려야죠. 어허, 부모가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받으면 돼, 이 사람아. 내가 부자는 아니어도 자네 쥐어줄 용돈 정도는 충분히 있으니 받어. 어릴 적 못 받아본 아버지가 주는 용돈 내가 실컷 주겠네. 처가는 형편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은 부모가 돼서 이 정도도 못 주겠냐며 제 손에 10,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꼭 쥐어주곤 하셨어요. 그 지폐 한 장에 담긴 사랑이 너무 커서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제 마음은 늘 먹먹해지곤 했죠. 이렇게 결혼하며 생긴 장인어른이란 존재는 제게 아내와 2 아들만큼이나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을 제외한 다른 처가 식구들은 결혼 후에 겪어보니 차마 좋은 사람이라는 말은 못하겠더군요. 당신 제발 돈 좀 그만 흥청망청 쓰고 다녀. 어차피 애들도 다 컸는데 애들 앞으로 들어갈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좀 내 마음대로 쓰고 살면 어때서 그래. 내가 돈을 안 버는 것도 아닌데. 나 내 나이 고작 22살에 당신하고 결혼하면서 고생 정말 많이 하고 살았어. 그럼 이제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잖아. 우리 살고 있는 이 전셋집 여기라도 좀 벗어나야 할 거 아닌가. 멀쩡한 집 한 채라도 가지고 있어야 더 늙어서 자식들한테 짐이 안 되지. 애초에 멀쩡히 잘 살던 집 날리게 된 것도 다 당신 때문이잖아. 장모는 형편에 안 맞는 사치가 심한 분이었어요. 돈 문제로 어머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던 터라 그런 장모의 모습이 정말 보기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처가의 자세한 사정 이야기를 듣고 장모에 대한 호감이 더더욱 떨어지더라고요. 원래 어려운 형편에도
맞벌이를 하지 않고 주부로 살았던 장모는 제가 결혼하기 8년 전 큰 사고를 쳤었다는군요. 귀가 얇고 세상 물정을 잘 몰랐던 장모는 장인 몰래 이상한 곳에 투자를 했다가 큰 돈을 날렸다고 했죠. 나중에 장인어른은 술을 마시며 제게 힘없이 하소연을 하시기도 했어요. 에휴, 그때 자네 장모가 나한테 얼마나 애원했는지 모르네. 평생 내 앞에 납작 엎드려서 살 테니 제발 자기 버리지만 말아달라고 말이야. 그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그냥 한숨 한 번 쉬고 넘기기엔 너무 큰 돈이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미리 모아둔 애들 결혼 자금하고 대학 학비는 내 따로 빼뒀었다는 게지. 경제권이 손에 없었던 장모는 쉽게 대출해준다는 말에 넘어가 사채로까지 돈을 빌려 썼다는군요. 결국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채 빚을 갚기 위해 장인어른은 집을 팔고 전셋집으로 이사하셨다고 해요. 어차피 애들이야 각기 다른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으니 그리 큰 집은 필요 없었네. 물론 따로 빼뒀던 애들 결혼 자금, 학비를 끌어다 쓰면 집을 팔지 않아도 됐을 수도 있겠지만 난 그러지 않았어. 평생 애들을 위해 벌고 아껴왔던 돈인데 필요할 때 애들을 위해 돈을 쓰지 못하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았거든. 다행히 그래서 난 그 돈으로 애들 대학도 졸업시키고 이렇게 자네랑 큰애 결혼할 땐 결혼 자금도 대줄 수 있었지. 자기에게 말도 안 하고 큰 돈을 날린 장모에게 화가 났지만 장인어른은 결국 장모를 용서해 주셨다고 해요. 장모가 진심으로 사과하기도 했고 그깟 돈 때문에 자식을 셋이나 같이 낳고 키운 장모와 이혼할 생각은 없었다면서요. 이후 장모는 자신도 돈벌이에 돈을 보태겠다며 보험 설계사 일을 시작했다는군요. 그런데 평생 장인에게 잘하고 살겠다고 말했던 장모는 직접 돈을 벌기 시작하며 돈 쓰는 재미에 단단히 맛이 들리게 된 겁니다. 이래서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고 하는 거야. 돈을 벌기 시작했으면 얼른 같이 모아서 다시 집 살 생각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늙어서 집도 절도 없으면 그게 바로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건데 그걸 모르더라고. 에휴, 미안하네. 자네에게 집안 흠을 말해서. 에휴, 내가 취해서 답답한 마음이 너무 새어나왔나 봐. 장모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사는 장인어른을 돕기는커녕 열심히 모은 돈으로 산 집을 날리고 돈을 번 뒤엔 사치하느라 바빴던 거예요. 그런 장모를 닮은 건지 형님과 처제 또한 욕심 많고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아버지, 슬슬 차 바꿀 때 되지 않으셨어요? 이번에 진짜 좋은 매물이 나왔거든요. 제가 가격 잘해드릴 테니까 차 하나 새로 하세요. 너 그 중고차 딜러인지 뭔지 시작할 때 네가 하도 애원해서 내가 안 바꿔도 되는 중고차로 차 하나 바꿔줬잖아. 실적 올리기 너무 힘들다고. 그랬으면 됐지 무슨 차를 또 바꿔. 중고차 영업사원이었던 서울 살던 형님은 돈을 요구할 때만 장인어른을 찾아왔습니다. 한번 자신을 통해 차를 바꿨던 장인어른께 또 차를 바꾸라고 하질 않나. 주식을 하다 큰 손실이 났다며 대출금 메꿀 돈 좀 달라고 하질 않나. 이사 가려는데 집값 좀 보태달라고 하질 않나. 장인어른을 뵈러 처가에 자주 놀러가던 제가 본 것만 해도 수도 없었죠. 더 답답했던 건 다른 건 다 거절한 장인어른이 형님의 대출 빚은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장인어른 힘든 형편에 형님하고 저희한테 몇 천만 원이나 되는 결혼자금 보태주셨잖아요. 처가 형편 아니까 저희 집사람은 안 받겠다고 난리까지 쳤는데도 꾸역꾸역이요. 그럼 됐지 여기서 뭘 더 해주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원래 사람은 자기 수중엔 없는 돈이 계속 생기면 돈 무서운 줄을 모르게 되는 법이라고요. 자네랑 성애가 날 답답해하는 거 아네. 나도 자식들을 위해서 다 해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건 알아. 근데 다른 건 다 그렇다 쳐도 빚 갚으며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게다가 재준인 자식도 셋이나 되잖아. 애비로서 아들이 자기 자식들에게 애비 노릇 못하게 되는 일만은 막아주고 싶었네. 사실 내가 힘들게 돈 벌며 산 건 다 자식들에게 주려고 그런 거 아니겠나. 장인어른의 말씀은 이해했지만 가슴이 답답한 건 매한가지였습니다. 장인어른이 도와준다고 해도 형님도 처남댁도
고마운 기색이라곤 별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 배은망덕함은 처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서울에서 콜센터 직원으로 일하며 자취하던 처제는 장모처럼 돈을 물쓰듯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항상 생활비가 모자라 장인어른에게 전화를 걸어 용돈을 요구하곤 했어요. 야, 김유진, 너 아버지가 마음 약해서 자꾸 용돈 주니까 아버지가 무슨 저금통인 줄 알아? 월세 낼 돈이 없으면 방 빼고 집으로 내려오던가 아니면 소비를 줄이든가. 뭐래? 언니나 잘해. 서울 물가가 얼마나 비싼 줄 알아? 아무것도 모르면서. 처제, 서울은 뭐 한국 아니야? 지금 처제가 들고 있는 그 유명 브랜드 가방만 팔아도 몇 달치 월세는 금방 나오겠다. 아내도 저도 화내고 타일렀지만 처제는 영 철이 들지 않더군요. 처음엔 약한 마음에 몇 번 처제를 도와준 장인어른도 이러다 애를 오히려 망치겠다며 더 이상 처제를 도와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한 지 3년이 지났던 해 처제는 고작 5개월 만난 남자와 혼전 임신을 해서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처제와 제 손아래 동서가 둘이 합쳐서 모아둔 돈이 고작 1,500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중 고작 300만 원이 처제의 돈이었죠. 처제는 엉엉 울며 장인어른에게 떼를 썼어요. 아빠, 저 언니랑 오빠보다 결혼 자금 좀 더 도와주세요. 네? 이 사람은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없는데 우리 결혼 자금 아빠가 보태줄 돈 합해도 1억 근처도 안 되잖아요. 아무리 대출 낀다고 해도 요즘 서울 집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뱃속에 아빠 손주를 생각해서 좀 도와주세요. 네? 동서는 자신이 그저 죄인이라며 처제 옆에서 무릎만 꿇고 있었습니다. 결국 장인어른은 마음이 약해지셨어요. 처제 뱃속 손주 때문도 있지만 일찍이 부모 여의고 혼자 힘들게 살았다던 동서가 안쓰러우셨던 거죠. 하지만 장모는 돈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돈 내놓을 생각이 전혀 없었고 장인어른의 수중에도 돈이 많이 없던 터라 장인어른은 아내와 형님에게 준 결혼 자금보다 2천만 원 정도를 처제에게 더 보태주셨어요. 그 와중에 처제는 고작 2천만 원이 뭐냐며 입을 대빨 내밀더라고요. 너 진짜 그 입 안 다물래? 너 내가 아주 진짜 쥐어박아주고 싶은 거 임산부라서 겨우겨우 참고 있는 거야. 처제, 부모 돈이라고 요구하면 뚝딱 나오는 거 절대 아니야. 장인어른 피와 살을 양본으로 여태 처제가 자라서 결혼까지 할 수 있었던 거 절대 잊으면 안 돼. 안 그럼 처제 나중에 진짜 벌 받아. 저와 아내는 그런 처제를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솔직히 처제가 제 친동생이었으면 정신 차리라며 찬물이라도 끼얹었을 거예요. 심지어 처제는 형님이 대출금 갚을 돈을 장인어른께 받아갔을 때도 똑같이 그만한 돈을 타가 썼다가 다 썼던 거거든요. 왜 오빠만 차별하냐며 난리를 쳐서 말이죠. 그때 장인어른은 그 돈을 흥청망청 쓰지 않고 월세 보증금에 더해 원룸 전세를 구하겠다던 처제의 약속을 받고 돈을 해주셨었어요. 그런데 처제는 약속대로 전셋집을 구하기는커녕 몇 달도 안 돼서 그 큰 돈을 사치하는데 다 써버린 겁니다. 게다가 처제는 그 난리를 쳐서 시작한 결혼 생활을 고작 2년 만에 끝내더군요. 전 이 사람 사치, 애도 안 돌보고 짐덩이처럼 여기는 이기심, 그 어느 것 하나 더는 감당 못하겠습니다. 처제에 비해 멀쩡한 사람이었던 동서는 처제의 이기적이고 철없는 성격에 학을 뗐던 거예요. 결국 동서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이혼했고 처제는 다시 혼자가 되며 아이 양육비까지 다달이 동서에게 보내게 됐죠. 그리고 이혼한 뒤 원래도 처가에 관심이 없던 처제는 더더욱 처가엔 잘 내려오지도 않고 혼자 싱글 라이프를 즐기며 살더라고요. 에휴, 요즘엔 참 내 인생에 회의감이 드네. 재준이랑 유진인 전에도 돈 요구할 때 빼면 집에 잘 오지도 않더니만 이제 내가 돈을 절대 못 해준다고 하니까 명절에도 잘 안 오질 않나. 그러거나 말거나 자네 장모는 자기가 번 돈 다 쓰고 놀면서 혼자만 재밌게 살기 바쁘고 내 이렇게 외롭게 되려고 열심히 살았나 싶어서 요즘 참 쓸쓸해. 너무 쓸쓸해하지 마세요, 장인어른. 저희가 전보다 더 자주 놀러 올게요. 안 그래도 집사람이 장인어른 요즘 너무 힘이 없으신 것 같다면서 많이 걱정해요.
다음엔 저희 집에서 아예 며칠 주무시고 가세요. 장모님이 같이 안 오신다고 하시면 장인어른 혼자서라도요. 할아버지라면 좋아서 방방 뛰는 저희 애들이 엄청 좋아할 거예요. 가끔 답답한 면이 있긴 했지만 그것도 결국 자식들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됐던 장인어른을 보면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불효자인 두 사람 몫까지 내가 더 잘해드리자 싶어 전 저희 어머니께 하는 거 못지않게 장인어른께 최선을 다해 잘해드렸어요. 나중에 더 연로해진 장인어른께서 백리를 은퇴하신 뒤엔 좀 불편한 장모를 감수하고서라도 직접 모시고 살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며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미래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아,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내 나이 고작 이제 59인데 왜 벌써부터 남편 병수발을 들고 살게 됐냔 말이야. 장인어른은 제가 결혼한 지 6년 뒤 고작 62의 나이로 쓰러지셨어요. 평생 고생하며 몸에 축적된 피로가 뇌출혈이라는 무서운 병으로 터져버린 거죠. 장인어른은 긴급수술 후 목숨은 건졌지만 몸의 마비, 특히 한쪽 몸의 심한 편마디와 약간의 언어장애를 얻게 되셨어요. 특히 처음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던 시기와 재활요양병원으로 전환한 초반엔 거동을 혼자 하시지도 못할 만큼 상태가 심각하셨습니다. 장모님, 오늘 저녁에 오신다고 했잖아요. 언제쯤 오세요? 저 오늘 애들이 아파서 집에 꼭 가봐야 돼요. 그냥 가게. 난 오늘 고객 접대가 있어서 못 갈 것 같아. 병동 간호사들한테 부탁하면 하룻밤 정도야 알아서 잘 돌봐주지 않겠나. 네? 아니 이제 막 몇 발자국씩만 걸을 수 있게 된 분을 어떻게 혼자 놔둬요. 저녁에 간병인도 안 쓰신다고 했으면서 매번 저희랑 교대 약속도 어기시고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간병인 비가 얼마나 비싼데 그걸 저녁까지 내고 있어? 아직 젊은 나한테 짐덩이 된 그 인간 확 안 갖다 버린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그럼 여태 간병인 비용이 아까워서 간병인 안 쓰겠다고 고집 부리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앞으로 드는 병원비, 간병인 비용 다 저희가 낼 테니까. 그리고 정말 너무하시네요, 장모님. 장인어른이 장모님께 얼마나 잘했는데요. 평생 가족들 위해 힘들게 살다가 쓰러진 장인어른에게 다들 정말 너무하다고요. 장모는 장인어른에게 들어가던 모든 비용과 간병하는 일을 나몰라라 하기 바빴습니다. 아내와 저는 교대로 애들을 보며 장인어른을 간병했어요. 장모가 아까웠던 병원비도 간병인비도 대신 내면서 말이죠. 더 괘씸했던 건 그렇게 장인어른께 돈 요구하길 좋아하던 형님과 처제 또한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꾸준한 재활로 조금씩 절뚝거리며 걷기도 하고 언어 능력이 많이 회복됐던 장인어른은 항상 그 두 사람을 기다리셨어요. 그런 장인어른이 안쓰러워 저와 아내는 한 번씩 형님과 처제에게 전화해 병원으로 오라고 화를 냈습니다. 오빠가 사람이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가 저렇게 누워 계시는데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아니 2달에 한 번이라도 내려와야 할 거 아니야. 처제, 내가 전에 말했지? 고마운 줄 모르고 살면 언젠간 꼭 벌 받는다고. 사람으로서 이러면 못 써. 장인어른이 처제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시는지 알아? 주말에 약속 있으면 다 취소하고 얼른 내려와. 벌써 병원에 안 온 지가 넉 달째야. 장모도 장모지만 장인어른이 평생 어떤 아버지로 살았는지 잘 알면서 자식된 도리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답니까? 그래도 저희가 화를 내면 두 사람은 한 번씩 문병을 오긴 했어요. 하지만 반가워서 이 말 저 말 걸던 장인어른 옆에서 두 사람은 휴대폰만 만지며 지루한 티를 내다 금세 돌아가곤 했죠. 형님, 휴대폰에 꿀이라도 발라두셨어요? 그리고 아주머님, 아무리 서울에서 내려오기 힘들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장인어른 보는 데서 한마디 없이 하프만 쩍쩍 하세요? 아주버님도 형님도 그러니까 두 분 애들도 집에 가고 싶다고 땡깡만 부려대는 거잖아요. 장인어른 아까 몰래 혼자 눈물 훔치는 거 못 보셨어요? 아 진짜 정서방 왜 이렇게 잔소리야? 아버지 보러 오래서 왔고 그럼 됐지. 정말 너무하시네요. 형님도 처제도요. 간병이야 같은 지역 사는 우리가 다 한다 쳐요. 장모님 얘긴 하고 싶지도 않으니 그냥 넘어갈게요. 근데 장인어른께 돈을 그렇게 받아갔으면서 어떻게 자식으로서 문병 오는 것도 귀찮아요? 장인어른 간병비 병원비 좀 나눠내자는 것도 서울살이 팍팍해서 힘들다 하고 모른 척하고요.
저 정말 우리 장인어른 너무 불쌍해서 화가 날 지경이에요. 그럼 자네랑 성애가 우리 몫까지 더 잘해드리면 되지. 우리도 뭐 안 오고 싶어서 그래? 살기 바쁘니까 오기도 병원비 감당하기도 힘든 거고, 일하랴 끝나고 운전해서 오랴 피곤하니까 자꾸 휴대폰으로만 눈이 가는 거지. 그렇게 두 사람만 잘났어? 그럼 둘이서만 계속 효도해.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아무리 몸이 불편해지셨다고 한들 정신은 멀쩡한 장인어른이 왜 아무것도 모르셨겠어요. 장인어른은 저와 아내가 두 사람이나 장모와 말다툼을 하고 병실에 돌아올 때마다 쓰게 웃으셨습니다. 그런 장인어른께 너무 죄송해 저도 아내도 그저 고개를 푹 숙였죠. 그리고 더욱 충격적이게도 장모는 장인어른이 쓰러진 지 2년 뒤 이혼까지 아예 해버리더군요. 난 더 이상 네 아버지 평수발 못하겠다. 아직 창창한 내 인생 남편 간병하는데 더는 허비하고 싶지 않아. 난 이제 내 인생 살련다. 엄마, 아버진 가족 위해서 평생 헌신하다 저렇게 되셨는데 엄만 그런 아버지를 버리고 엄마 인생을 찾겠다고요? 이게 말이 돼요? 왜 안 돼? 어차피 예전에 내가 까먹은 돈도 있으니 얼마 안 되는 그 전세집 보증금 재산 네 아버지한테 유리하게 준다니까. 네 아버지도 다 동의했어. 왜 넌 항상 네 아버지만 불쌍해하고 엄마인 내 입장은 생각도 안 해주니? 엄마가 아버지에 비해 너무 이기적인 사람인 걸 잘 아니까요. 아내가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지만 장모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심지어 그때 형님과 처제는 장모도 장모 인생이 있지 않겠냐며 장인 앞에서 오히려 장모 입장을 두둔하기까지 했죠. 큰 상처를 받은 데다 길어지는 투병 생활로 인해 모든 의욕이 없어졌던 장인어른은 이혼당한 뒤 항상 눈물만 흘리셨어요. 내가 더 살아서 무엇하나. 정서방, 날로 잃어가는 건강보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산 것 같다는 생각이 날 더 괴롭게 하네. 난 분명 가족들을 아주 많이 사랑했고 가족들만 보며 살았어. 그런데 내 곁에 남은 건 결국 둘째 성애랑 자네뿐이네. 저랑 집사람이 다른 식구들 몫까지 더 잘할게요. 그러니까 장인어른 살아서 무엇하나 같은 말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겨우 재활한 팔다리도 계속 다시 힘이 빠지고 합병증도 달려들고 있잖아요. 삶의 의욕을 잃은 탓인지 장인어른의 건강은 점점 악화됐습니다. 장인어른은 합병증으로 폐질환과 심부전증을 얻게 됐어요. 게다가 많은 의지와 함께 기력도 약해져가니 언어를 제외하면 겨우 재활했던 몸, 특히 다리 힘도 점차 빠져 다시금 거동도 전보다 자유롭지 못하게 됐죠. 그 와중에 더욱 화가 났던 건 장모의 행동이었어요. 인사하게 정서방, 자네 새 장인일세. 네? 장인이요? 장인어른과 이혼한 지 고작 7개월 만에 장모는 우리에게 새 장인이랍시고 자기보다 8살 많은 아저씨를 인사시켜주더군요. 나이가 70이었으니 아저씨라고 해야 할지 할아버지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말이죠. 장인어른과 장모의 이혼 후 단단히 화가 나서 장모와는 보지 않고 살던 우리는 오랜만에 받은 장모의 전화를 받고 식사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래도 너를 키워준 엄마인데 아무리 화가 나도 얼굴은 보고 살아야 하지 않냐며 장모가 나와달라고 아내에게 의원을 했었거든요. 때문에 마음이 약해진 아내와 전 오랜만에 장모와 형님, 처제와 다 같이 만나 식사하는 자리인 줄로만 알고 애들과 함께 나갔었던 거예요. 황당해서 뻥쪄있던 우리에게 그 아저씨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장모는 이렇게 말했어요. 똥 씹은 표정 두 사람 다 그만해. 저 사람 자식들은 다 나한테 잘해줬단 말이야. 12년 전에 사별하고 혼자 쓸쓸하게 산 자기 아버지랑 재혼해줘서 고맙다고. 장모님, 좀 전에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장인어른하고 이혼한 지 이제 겨우 반년 더 지났는데 벌써 혼인신고까지 마치고 그 집에 들어가 살고 있다고요? 설마 장모님 바람 피우셨던 거예요? 아니야. 보험 설계사대 고객으로 만나서 3년 전부터 알던 사이인 건 맞아. 하지만 서로 마음을 확인한 건 자네 장인이랑 이혼하고 난 뒤였어. 그 엄한 사람 잡지 말게.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엄마? 진짜 자식들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아요?
안 부끄러워. 증거 있냐? 그리고 엄마도 사람이고 여잔데 좀 행복해지고 싶을 수도 있지. 이게 왜 부끄러워? 언니 그만해. 오히려 엄마가 혼자 외롭게 사는 것보다 좋은 분 만나서 자식들 걱정 안 하게끔 잘 살면 그걸로 된 거지. 막내 말이 맞아. 그리고 두 사람 다 여기 이 자리에 어린애들까지 있는데 소란 피우지 말고. 애들 정서에 안 좋아. 딱 보니 이미 형님과 처제 그리고 처남댁은 모두 알고 있었더라고요. 너무 어이없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는데 당시 9살, 7살이던 두 아들이 겁먹은 표정으로 울먹이며 묻더군요. 아빠, 너 외할머니랑 외삼촌 이모랑 싸워? 무서워, 싸우지 마. 그동안 처가와의 다툼 문제가 아이들에게 많은 겁을 준 모양이더군요. 결국 우린 아이들을 생각해 꾹 참고 그날 식사 자리에 마무리까지 앉아있게 됐죠. 아무것도 모르고 돌아앉은 그 아저씨는 과장된 웃음소리를 내며 거드름을 피웠어요. 나랑 이 사람이 재혼한 이상 너희들도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야. 내가 이래봬도 이 지역에선 건물도 몇 채나 가지고 있고 현금도 많이 보유한 부자야. 그러니 내가 필요하면 다 베풀고 살 테니까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나한테 얘기해. 자신이 엄청난 부자라고 떠들어대는 그 아저씨의 모습이 저와 아내에겐 썩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인상도 너무 탐욕스러워 보이고 잘난치 않은 사람치고 멀쩡한 사람을 본 적이 없던 우린 얼른 그 자리를 벗어나고만 싶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와 달리 처제와 형님의 눈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더라고요. 아마 두 사람은 그 아저씨의 말에 완전히 혹했던 것 같았어요. 형님, 저도 계속 형님한테 전화하기 싫은데 장인어른 건강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몸이랑 같이 마음도 계속 약해지시는 건지 장인어른이 전보다 형님하고 처제를 더 자주 보고 싶어 하세요. 이번 주말에라도 한번 내려오세요. 네? 안 돼, 우리 바빠. 우리 가족이랑 유진이 새아버지랑 같이 이번 주 금토일 제주도 놀러 가기로 했거든. 새아버지가 비행기 값도 5성급 호텔비도 다 내주신다지 뭐야? 새아버지요? 아무튼 그건 그렇다 치고 평생 남으로 산 사람한테 아부 떨기 전에 두 사람 평생 키워준 진짜 아버지 병문안 한번 오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우리가 간다고 아버지가 뭐 나아지기라도 해? 나중에 갈게, 나중에. 그런 것들도 자식이라고 장인어른은 계속해서 두 사람을 찾으셨어요. 언제 삶의 마지막 불빛이 꺼질지 모르는 장인어른이 너무 안쓰러워 저와 아내는 몇 번이나 두 사람에게 전화하곤 했죠. 하지만 두 사람은 그 아저씨를 벌써 새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부하고 아양 떨기에만 바쁘더라고요. 못된 것들, 내가 자기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울지 마세요, 장인어른. 그냥 제가 다 죄송해요. 결국 장모의 재혼 후 두 사람은 한 번도 장인어른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모의 재혼으로부터 4개월 뒤 장인어른의 건강은 악화될 대로 악화돼 있었어요. 결국 우린 장인어른을 요양병원에서 다시 대학병원으로 옮겨야 했죠. 이 정도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가족분들께 연락드려서 마지막을 미리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아내와 전 절대 듣고 싶지 않았던 의사의 당부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장인어른 또한 의식이 있을 때 절친했던 친구들과 가족들을 모두 보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장인어른의 친구분들이 다녀가실 때까지 끝내 형님과 처제는 장인어른의 병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죠. 그것도 분노를 유발하는 말을 하면서 말입니다. 우리 지금 못 가요, 형부. 새아버지 칠순 기념해서 다 같이 대만 여행 와 있거든요. 모레 오후에 한국 들어가긴 하는데 그날 저녁에 새아버지 칠순 잔치도 열려서 그때까지 못 가요. 뭐야, 정서방이야? 정서방, 나야. 아버지가 위독하시다고? 에이, 병원에선 다 그렇게 말해. 그리고 솔직히 이젠 자기가 어엿한 우리 아버지인데 새아버지가 우리가 아버지한테 간다고 하면 얼마나 서운해하시겠어? 만약 아버지가 진짜 돌아가시면 그땐 우리가 진짜로 달려갈게. 그래도 상주는 필요하잖아. 뭐예요? 상주? 인간들이 진짜 단체로 약을 잘못 먹었나?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 같지도 않게 굴 수가 있어요? 아니, 존댓말 해줄 필요도 없지.
야, 김재준. 넌 내가 나보다 나이도 1살 어린 너한테 꼬박꼬박 형님이라고 해주니까 내가 웃었냐? 어디 그런 말 같지도 않는 소리에 짓거리고 있어? 만난 지 고작 몇 개월 된 아저씨가 서운해하는 게 뭐 대수라고. 어디 돈에만 눈이 멀어서 그런 금수 같은 말을 해? 옆에 처제도 같이 있지? 둘 다 잘 들어. 우리 장인어른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니들도 나중에 꼭 너희들 자식들한테 오염수 같은 취급받고 살아라. 어? 너희 같은 놈들 미래에 꼭 똥밥만 가득하라고 내가 두고두고 빌 거야. 알았어? 이 천벌받을 인간들아. 나도 바꿔줘봐, 여보. 야, 김재준, 김유진. 니들은 이제 내 인생에 완전히 없는 인간들이야. 니들도 니들 꼬락선일 보고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같이 여행 중인 엄마도 전부 다. 그들은 장모의 새 남편 칠순 기념 여행과 잔치 때문에 위독한 장인어른께 못 달려온다고 말한 겁니다. 어디서 이런 재활용도 안 되는 인간들이 튀어나왔나 싶더라고요. 우린 펄펄 뛰며 통화를 마치곤 다시 장인어른의 병실로 돌아왔어요. 그때 장인어른은 슬픈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셨죠. 너희들 잔뜩 화난 표정을 보아하니 애들이 끝내 안 오겠다고 한 모양이구나. 아니에요, 장인어른. 그게 나 위해서 거짓말 해줄 필요 없네, 정서봐. 곧 떠날 내 마음 편하게 해주려고 한 건 아내만 내가 바보인가? 그래도 평생 사랑으로 키운 자식들이라고 하늘로 가기 전에 꼭 그 애들을 보고 싶었네. 지금이라도 와서 내게 사과하면 내 늦었지만 그 애들을 용서해 주려고 했어. 하지만 이젠 다 틀린 것 같네. 장인어른은 그때 비로소 두 사람을 포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은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서봐, 내 왠지 미약 하나마 이만한 의식이 남아있을 때가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네. 그래서 그동안 자네에게 참 미안하고 고마웠다는 말을 꼭 하고 싶어. 다른 자식들, 아내 다 외면한 내 옆에 남아서 힘겨운 내색 한 번 없이 간병해주고 위로해준 자네가 내 친정한 자식일세. 그리고 성애야, 가족들 모두에게 등 돌리고서라도 이 애빌 챙겨줘서 고맙구나. 유일하게 너만이 내가 돈을 주면 미안해했고 단 한 번도 내게 돈을 달라고 때를 쓰지도 않았지. 그러기는커녕 몰래 내 주머니에 용돈 넣어주고 효도하려고 애를 써준 게 너랑 정서방이 유일했어. 내 비록 가진 건 없지만 너희 두 사람에게 남은 유산을 모두 물려주려고 한다. 그리고 사실 내 앞으로 사망보험이 하나 들어져 있는데 그 보험금은 정서방 자네 앞으로 남겨져 있네. 그동안 날 보살펴줘서 참 고마웠어. 안내 이미 몇 달 전에 친구 녀석 아는 변호사 통해서 유언장 작성과 법적 절차는 다 아무 문제 없이 끝내놨네. 그러니 다른 두 녀석이 벌떼처럼 달려들어도 절대 내가 남긴 돈들 나눠줄 필요 없어. 저 장인어른, 저희는 돈을 바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알지, 알어. 그랬으면 애초에 자네랑 성애가 내 병원비를 다 대겠는가. 내가 집사람이랑 이혼하고 수중에 남은 전셋집 전세금을 고스란히 내 통장에 뒀겠어. 그래도 난 내 남은 돈과 보험금이 금수 같은 그 두 녀석에게 가는 걸 전혀 원하지 않네. 그러니 내 은혜 갚는 마음으로 남긴 그 돈들 두 사람이 잘 받아서 앞으로 우리 손주들 위해 써줘. 체념 섞인 장인어른의 말을 듣는데 자꾸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유산을 남겨주셔서 감격한 게 아니라 이런 따뜻한 분의 마지막이 이토록 초라한 것이 너무 서글퍼서요. 아내 또한 같은 마음이었는지 몸을 잘 일으키지도 못하는 장인어른을 안고 엉엉 울었죠. 그리고 그날 장인어른은 자신의 휴대폰을 맡기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자네랑 성에 없을 때 간호사 선생님께 부탁해서 영상을 하나 찍어놨네. 그렇게라도 재준이랑 유진이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싶어서 말이야. 내 목숨이 끝나거든 그 애들에게 이걸 보여주게 부탁하네. 장인어른은 그렇게 말씀하신 지 몇 시간 뒤 의식을 잃고 중태에 빠지셨습니다. 온 힘을 다해 마지막 유언을 우리에게 남긴 듯 말이죠. 그리고 장인어른은 결국 딱 3일을 더 버티곤 영영 하늘로 가시고 말았어요. 와, 아버지 딱 우리 새아버지 칠순잔치 끝난 다음날 돌아가셨네. 그래서 우리가 부담 없이 여기 올 수 있었어. 언니, 많이 화났어? 미안해. 우리 그래도 어제 밤이라도 와보려고 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말이야. 오늘 아침 되자마자 오려고 했는데 그새 못 기다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줄 누가 알았겠어. 그들은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지 몇 시간 뒤 슬렁슬렁 모습을 드러내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두 사람은 슬픈 기색도 별로 보이지 않았죠. 심지어 형님은 처남댁가 자기 애들을 데리고 오지도 않았고 장모 또한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슬픔에 젖어있던 아내와 전 그런 두 사람을 경멸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미리 장인어른이 남긴 영상을 봤던 전 그들에게 다가가 장인어른의 마지막 유언이 담긴 영상을 보여줬어요. 자, 이 버러지들아. 장인어른이 너희들한테 남긴 마지막 유언이야. 버러지? 저번부터 정서방 참 말이 심하네. 아무리 내가 1살 어려도 엄연히 손윗 사람인데 내가 아버지 장례식장이니까 참는 거야. 두 사람은 제 말에 언짢은 표정을 짓고 나선 그 영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진행될수록 두 사람의 표정은 완전히 똥 씹은 표정이 됐죠. 그 안엔 장인어른이 남긴 마지막 불효령이 담겨 있었거든요. 재준이, 유진이 보아라. 내 너희 같은 금수들을 세상에 내놓은 부모로서 마지막으로 따끔히 한마디 해주려고 이 영상을 남긴다. 정서방에게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내 사망보험금과 남은 유산들 다 합친 약 2억 6천만 원을 나는 정서방과 성애 앞으로 모두 남겼다. 내가 쓰러지고 아프든 말든 평생 내 돈 뜯어가기만 바쁘고 관심도 없었던 너에게 남길 돈은 없으니까 이미 변호사 통해서 법적 조치 전부 취해놨고 그동안 너희가 나한테 뜯어간 돈이 있으니 따로 유류분 청구 소송도 못할 게다. 해도 받을 돈이 없을 거야. 너희 같은 놈들도 자식이라고 난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었다. 내 임종 직전이라도 달려왔으면 내 아주 약간이나마 유언을 받고 너희에게도 유산을 물려주려고 했어. 하지만 역시 니들은 편함이 없구나. 결국 모든 일은 자신이 한 대로 돌려받는다는 내 마지막 가르침을 난 이렇게 너희에게 주고 떠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망의 말도 남기마. 내가 너에게 뭘 그렇게 잘못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쓸쓸하게 가야 하니. 니들 엄마야 어차피 나와 남인 사람이었다 치더라도 내 피를 이어받은 너흰 그랬으면 안 됐다. 확실히 말하마. 너흰 하늘도 혀를 내두를 불효자식이고 분명 천벌을 받을 게다. 내 이 악만 남은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면서 평생 죄책감 가지고 살거라. 그 힘없이 마지막을 준비하던 분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으면 그런 영상을 다 남기셨겠어요. 옆에서 다시 영상을 보던 저도 아내도 너무 분해서 다시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그 둘은 반성은커녕 돈 문제에만 눈이 뒤집혀 따지기 시작하더군요. 뭐? 아버지한테 사망보험금이 있었다고? 그걸 왜 자네를 줘? 내 말이 오빠. 그리고 남은 아버지 유산은 당연히 우리 셋한테 똑같이 나눠줄 줄 알았는데 언제 변호사까지 껴서 유언장을 썼대 아빤? 평생 뱃일만 한 무식한 사람이라 그런 건 전혀 모를 줄 알고 방심하고 있었는데. 야 김성애 그리고 정서방 설마 그거 다 꿀꺽할 건 아니지? 우리 목 내놔.
우리 진짜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가만히 안 있으면 어쩔 건데 니들이? 장인어른 말씀 잘 들었지? 너희들이 소송 건다고 해도 받을 돈도 없고 법적 조치도 다 취해 놓으셨다고. 야, 이 한심한 인간들아. 어떻게 부모를 돈으로만 보냐? 니들도 부모인데 앞으로 니들 자식들이 너희를 그렇게 대하는 일이 무섭지도 않아? 내일 장담하는데 너희들은 그 새아버지라고 떠받드는 아저씨한테도 금방 버림받을 거야. 자식이 셋이나 있는 사람이 정신 나갔다고 니들한테 돈을 나눠주겠냐? 그 아저씨 자식들이 가만히 있겠어? 지금이야 니들 엄마랑 한창 뜨거울 때라 잘해주는 거지. 팽 당하는 것도 곧이야. 장인어른 말씀대로 니들은 꼭 천벌받을 거라고. 우리 남편 말처럼 오빠도 유진이 너도 평생 벌받고 살 거야. 그래도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이니까 니들 부르긴 불렀는데 그 역겨운 낯짝들 내가 보고 있기가 힘들어서 더는 안 되겠다. 그냥 나가. 그 잘난 니들 새아버지랑 니들이랑 똑같이 탐욕스러운 엄마 옆에서 아부나 떨면서 살라고. 니들 못가지 애도든 추모든 나랑 우리 남편이 다 할 거니까. 헐, 와, 진짜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그래, 간다, 가. 아버지, 관짝에서 듣고 계슈?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죠? 어디 자식들 이딴 식으로 푸대접하고 아버지가 곱게 하늘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바로 서울 가서 제일 능력 있는 변호사 선임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몫의 돈 찾을 거라고요. 야, 유진아, 가자. 이놈이 근데? 끝까지 용서 못할 말을 짓거리는 형님이라는 놈을 더는 못 참겠더군요. 저는 결국 그놈 얼굴에 주먹을 내리 꽂았습니다. 그리곤 얼굴을 부여잡고 겁먹은 표정으로 절 보던 그놈에게 씩씩대면서 소리쳤어요. 뭘 봐? 야, 너 여기서 입 한 번이라도 더 열거나 당장 안 사라지면 네 면상 평생 못 들고 다닐 정도로 내가 혼쭐 내줄 줄 알아. 셋 센다. 알았어? 하나, 둘, 셋! 간다고! 그놈과 처제는 기겁을 하며 줄행랑을 쳤습니다. 저도 아내도 마지막까지 자식들에게 저런 말을 들어야 했던 장인어른께 죄송해 눈물을 쏟아냈어요. 조문 겸 저희 아이들을 봐주기 위해 일찍이 와 계셨던 저희 어머니도 기함을 하며 우리를 달래주셨죠. 그렇게 우린 그 두 사람 없이 장인어른의 서글픈 장례식을 마무리했어요. 그 뒤 그 두 사람은 정말로 우리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연하게도 패소해 우리에게서 한 푼도 가져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장인어른을 처참하게 배신했던 그 둘과 장모가 2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시나요? 우린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재판이 마무리된 뒤 그 세 사람과 인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장모가 저희 집 앞까지 찾아와 엉엉 울며 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때 그 세 사람의 근황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네요. 제발 나 좀 같이 살게 해주게 정서봐. 성애야, 내가 그래도 네 엄마잖아. 엄마 지금 갈 곳이 없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재혼한 아저씨는 어쩌고요? 그 망할 놈의 인간. 그렇게 나한테 간도 쓸개도 빼줄 것 같이 굴더니만 이제 내가 질린다면서 이혼하고 나 쫓아내버렸어. 나도 네 오빠랑 동생도 너무 돈만 밝혀서 짜증난데 그런 말이나 애초에 그렇게 하지 말던가. 자기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우리 애들이랑 내가 미리 재산 좀 나눠달라고 부탁한 거잖아. 그 인간하고 결혼하고 평생 떵떵거리면서 살 줄 알고 나 직장도 그만두고 수중에 있던 돈도 다 써버렸는데 이제 와서 이러면 어쩌자는 거니? 그래서 나 지금 고시원에 들어가서 살고 있다. 이 나이에. 그럼 오빠나 유진이한테 가면 되잖아요. 그 망할 것들한텐 이미 갔었지. 그것들은 날 완전 문전박대하더라. 나 때문에 괜히 너희 아버지 유산도 한 푼도 못 돌려받고 재혼한 남편한테도 한 푼도 못 받고 농락만 당했다면서 말이야. 그럴 거면 지들이 애초에 잘할 것이지 왜 이제 와서 내 탓이라니. 이렇게 이혼할 거면 돈이라도 내놓으라고 그 인간한테 다시 쫓아갔었거든. 근데 그 집 자식들이 날 경찰까지 불러서 쫓아내더라. 우리 아버지가 여태 집에 들인 여자가 몇이었는지 아냐면서 불화 만들기 싫으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척만 했던 거지. 진짜 내가 자기들 새엄마라도 된 줄 착각한 거냐고 비웃었어.
아우, 진짜 분해서 정말. 역시는 역시나였습니다. 장모가 재혼했던 아저씨는 역시나 그들에게 재산을 나눠줄 생각이 없었고 그 집 자식들도 보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맨몸으로 쫓겨난 장모는 두 사람에게도 문전박대 당하고 우릴 찾아온 거죠. 게다가 그 둘의 근황도 처참하기 짝이 없었어요. 형님은 고객들을 상대로 침수차를 팔아먹다가 단체로 고소당해 지금 법정 싸움 중이라더군요. 처제는 웬 제비를 만나 돈도 다 뜯기고 다시 결혼 전 시절처럼 원룸 월세에 살고 있다고 했죠. 그런 엉망인 상황이었으니 더더욱 두 사람은 분풀이로 장모를 쫓아냈던 겁니다. 세상에 역시 인과응보는 존재하나 봐. 엄마, 난 엄마 받아줄 생각도 없고 불쌍한 우리 아버지 배신한 엄마랑 더 이상 부모 자식 간의 연을 이어나가고 싶은 생각도 없어.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마. 장모님은 저희 부부에겐 더 이상 없는 존재입니다. 받은 은혜도 귀한 줄 모르는 사람은 또 언젠가 우리 뒤통수도 반드시 칠 사람은 절대 곁에 두고 싶지 않거든요. 우리 애들이 보고 배울 점도 없고요. 전 이렇게라도 불쌍한 장인어른의 복수를 해야겠어요. 안녕히 가세요. 저와 아내는 왜 너희들은 항상 그 영감만 부모 취급하냐며 발을 동동 구르던 장모를 뒤로하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장모와 그 두 사람이 쭉 잘 먹고 잘 살았다면 너무 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의 그런 마음을 하늘이 알아준 건지 결국 그런 말로를 맞이했다고 하니 솔직히 통쾌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들과 피로 이어진 가족인 아내 앞에서 구태여 그런 말을 하진 않았는데 그때 아내가 제게 이러더라고요. 이걸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좀 위로받으셨을까? 그랬으면 좋겠다. 나만 해도 너무 못돼 보이지만 이제 속이 좀 후련하거든. 난 이게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의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절대 엄마랑 그 둘을 용서할 생각이 없어. 꼭 난 그 세 사람이 더 큰 천벌을 받길 바래. 아내가 얼마나 장인어른을 사랑했는지 알기에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장인어른 생각에 차오르는 눈물을 꾹 참으며 아내를 가만히 안아줬어요. 그렇게 우린 완전히 와해된 처가 식구들과 인연을 끊고 지금은 저희 어머니만 자주 찾아뵈며 살고 있죠. 아내는 며칠 전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난 평생 자식들에게 헌신한 아버지 인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 비록 오빠도 동생도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됐지만 나라도 평생 올곧게 살면서 아버지가 자식 농사에 실패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 여보. 그게 내가 아버지께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효도야. 아내는 자신이 인생을 잘못 산 것 같다며 흐느끼던 장인어른의 말을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런 아내를 꼭 안아주며 나도 함께 하겠다고, 또한 우리 아이들도 꼭 착하고 훌륭하게 키워서 돌아가신 장인어른을 기쁘게 해드리자고 말했죠. 그때의 말처럼 전 항상 장인어른을 잊지 않고 장인어른처럼 책임감 있는 가장으로서 아이들과 아내를 지키며 살 생각이에요. 주위를 보면 간혹 부모란 존재의 감사함을 완전히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군요. 마치 제 형님과 처제처럼 말이죠. 또한 그런 사람들은 감사함을 잊은 사람에겐 좋은 미래도 영광도 없다는 진리도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살고 못 사는 인생인 것인지에 대한 정답을 내리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인간된 도리를 저버리고 사는 사람은 인간의 삶인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사연을 마무리하며 꼭 남기고 싶네요. 우리 모두 그저 사는 것이 아닌 인생을 살아가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며 이만 사연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